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먼저 번에는 제가 NPL 강의 1편에서는 55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2편 강의에서는 30분 이내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에 1편 강의에서 론세일과 채무인수 또 NPL적인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NPL의 매입 방법 6가지 방식과 또 공장 경매에서 압류를 해서는 안 되는 압류 금지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이 근저당권을 매입해도 되는지 매입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PL 매입 방법 6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론세일. 이 론세일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100% 모두 다 주고 매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 론세일은 한 20% 정도 내 돈만 들어가고 80% 정도는 질권 대출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채무인수. 이것도 역시 1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근저당권 일부 이전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또 사후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후정산 방식은 한때 가장 많은 계약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금감원에서 불법이라는 하지 말라는 연락이 오고 나서 사실상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모든 유동화 회사들이 이 사후정산 방식은 앞으로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 방법은 입찰 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6가지 방식은 모두 아주 너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론세일과 채무 인수에 대해서는 1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근저당권 일부 이전 방식과 사후정산, 그리고 입찰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1편에서 전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일부 이전을 볼 경우에, 이것도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2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은 추심을 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다수가 있어서 꼭 이번 경매로 인해서 100% 추심되지 않아도 향후에 또 추가로 추심할 그런 부동산이 남아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만 이전을 해서 NPL로 매각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사후정산의 대체 방식입니다. 사후정산의 대체 방식인데, 사후정산은 계약과 입찰과 소유권 이전, 배당 이후에 내가 계약금 이상의 금원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 이 방식은 검찰에 고소가 되기도 했었고, 또 금감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이 있어서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사후정산 대신에 사전정산, 처음 들으실 텐데요. 사전정산의 개념으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해 줍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 자세히 설명드릴 경우 온라인의 특성상 대한민국 행정기관 관청에서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입찰 이행 방식의 경우는 당장 채권을 매입할 돈이 당장 없거나 또는 부족할 경우, 또는 매입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 MPL로 매입을 하게 되면 나는 입찰을 해도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행해집니다. 유동화 회사에서 정해놓은 최저 입찰 금액이 정해지고 내가 이 입찰 금액 또는 이 입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동화 회사는 내가 그 금액, 최소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제3자에게 MPL 매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입찰 이행 방식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채무 인수 대신에 유동화 회사가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채무 인수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고 있는 현재 모든 금융기관이나 유동화 회사에서 채무 인수 방식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채무 인수가 가능한 것이죠. 또한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금융기관이 많이 공부를 하고 알게 됐기 때문에 거의 채무 인수라는 걸 감지를 하게 되고 대출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해서 사실상은 실행하기 어려운 방식이 현재는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종산도 하지 마라. 결국은 두 가지 론세일 방식과 근저당권 일부 이전 방식이 가장 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4번과 5번과 6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온갖 기법을 다 설명드리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공무원도 보고 기타 모든 분들이 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1편에서는 MPL의 매입과 투자 방식, 또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에 대한 4가지 방식을 또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6가지 매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가지 방식을 아주 자세히 오프라인처럼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바라고요. 자, 2번째, 공장 경매의 압류 금지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라는 부동산을 경매 집행하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과 기계기구 그리고 동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장은 특성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이 공장의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과 기계기구 모두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장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는 모두 있는데 동산은 볼 수가 없어요. 이 동산의 경우는 압류 금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압류 금지물이라고 이 동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8조에 보면 이 동산은 압류 금지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산 경매가 별도로
별도의 채권 추심에 의해서 따로 진행이 되고 공장 경매에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기구만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설치된 그런 기계기구도 채무자의 협조만 있다면 모두 조사해서 근저당권 이후에 설치된 기계기구도 모두 함께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보면 이 동산이라는 압류 금지물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설치되어 있는이라는 이 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장 한켠에 새로운 기계를 매입하게 돼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한쪽 편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기구라든지 또는 중기, 예를 들어 지게차라든지 집게차, 크레인 차량, 트럭들 이런 중기물들은 별도의 채권 추심의 대상이지 이 공장 경매에 함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장 경매의 경우는 이 근저당권을 우리가 NPL로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근저당권을 매입할 경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라든지 또는 동산이라든지 압류 금지물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장 경매에 임해야겠습니다. 근저당권도 매입할 경우 이런 이치를 이해하시고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들이 있는데요. 행정관청이라는 건 시군구청장, 교육감, 통일부 장관, 기타 등등입니다. 자,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근저당권에 앞서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행위가 가능한 그런 부동산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국인의 토지 매입.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사실상 허가의 일환으로 일반 법인이 함부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허가를 통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라든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 취득 같은 경우 경매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가가 필요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만이 아니라 근저당권, 즉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매매만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조차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압류 금지물 하면 사실 가장 큰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용.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교육용 기본재산은 허가를 득할 수도 없고 허가를 해서도 안 되고 허가와 전혀 무관하게 절대로 어떤 행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담보 제공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가 있죠. 유치원을 비롯한 유치원을 포함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담보를 제공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근저당권을 매입하면 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인 근저당권은 절대 매입하지 마시고요. 또 이 학교 법인만이 아니라 공익재단, 사회복지법인, 향교, 전통사찰, 의료법인 이런 법인들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담보를 제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예요. 이 경우 말고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 주민등록이 나오고 2년 이내에 주거 지원의 혜택을 입어서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 매매한다든지 또는 담보를 제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조차도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허가를 득하고 해야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 근저당권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북한 이탈 주민이 주민등록이 나오고 2년 이내에 주거지원에 의해서 취득한 그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인지 이게 허가를 득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부동산업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이런 건 거의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죠. 이 7가지, 첫 번째부터 7가지 이런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득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근저당권은 절대로 매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 유동화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매각까지 진행이 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의료법인의 근저당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동화 회사는 금융기관에 그 물건만 다시 돌려주고 금융기관이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후에 다시 유동화 회사로 가지고 와서 매각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법인의 경우는 수익용 기본 재산만이 담보 제공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없어요. 공익재단도 마찬가지, 사회복지법인, 향교, 전통사찰, 북한 이탈 주민도 거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 의료법인의 경우는 병원 경매 물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이 의료법인도 반드시 행정관청에 담보 제공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야만 이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제가 한 가지 더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가처분과 가등기와 가처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모르는 내용이지? 어디서도 못 듣는 내용이고. 일단 한번 끊어요. 어디서 이게 안 듣고 해도 돼. 이건 좀 편집이니까.
아, 중간에. 자, 가압류와 아니. 다시. 자, 네 번째로 가등기와 가처분. 가등기와 가처분이 선순위에 있는데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거고요. 또는 한 가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이 가처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가등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소멸,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담보 가등기인지 그냥 담보 가등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가처분이 선순위에 있고 두 번째로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기타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첫 번째 가처분이 있고 두 번째 가압류가 있고 세 번째 근저당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소유권과 관련한 가처분인지 또는 소유권 이외에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과 관련한 사용 및 수익에 관련된 내용인지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지 또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가처분인지에 따라서 그 근저당권을 매입해도 되고 매입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 가등기와 가처분은 이 가등기와 가처분만 해도 최소 6시간을 강의해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특수한 권리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저당권을 매입할 경우에 근저당권을 NPL 채권으로 매입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선순위에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앞에 가처분 앞에 근저당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지 가처분 다음에 있는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매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매입을 해도 되는 게 있고요. 또 이 가처분이 소유권과 관련한 그 가처분인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과 수익에 대한 가처분인지 또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가처분인지에 따라서 이 후순위의 근저당권을 매입하고 하는 경우가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의 가처분이 있고 2순위의 가압류가 있고 3순위의 근저당 4순위의 기타 5순위의 기타 6순위의 근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했을 때 이 근저당권을 매입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되고 이 가처분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되면 모조리 안분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근저당을 정말 싸게 매입을 하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가처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기 위한 가처분이고 그 가처분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경우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 근저당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근저당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의 그 날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은 만약에 금융기관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매각을 저렴하게 하면, 싸게 하면 나는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날짜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대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가 절대 근저당권을 매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등기와 가처분에 대해서는 최소 6시간 이상의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법리적인 것까지 모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NPL 매입 방법 6가지와 공장 경매의 압류 금지물, 또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등기 가처분에 선순위에 가등기와 가처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런 근저당권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NPL 투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오늘 강의에서 들으신 이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투자할 경우 조금 더 조심하고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